네, 그러면 지난주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마이크론 실적, 아무래도 저희 반도체 주식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고용이 나옵니다. ADP 비농업하고 그 다음에 월간 고용 보고서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월초 월말에는 원래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달 나오니까 고용이랑 엮어서 한번 보셔야 되고, 미국의 PC 물가,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CPI가 요즘은 더 많이들 보죠. 그게 먼저 나오니까. 요것도 거의 그에 준하게 나오니까는요. 다음은 월초에 나오는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유럽이 요즘 긴축으로 향해 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게 소비자 물가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을지. 그리고 미국 경기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월요일에는 미국의 테슬라가 주식 분할 루머를 가지고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 분할이라고 하면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소수점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테슬라 정도 되는 기업은, 그리고 아직까지 다우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이 정도의 아주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 평균을 합니다. 지수 산정을 할 때. 그래서 테슬라처럼 혼자 1000달러고 이럴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죠. 다우지수에 편입되기를. 근데 이거를 적당히 다우의 다른 주식들하고 맞춰가지고서 분할을 해주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분할을 했을 때에 이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락다운이 굉장히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일단 코로나가 퍼진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뭐 공급망이 안 좋고 생산이나 소비 지표가 나빠질 거다 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뒤에는 잠깐 안 좋다가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인플레인데,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중국이 소비를 덜 하게 된다 이거죠. 코로나로 락다운이 걸리면.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락다운보다 유가 빠지는 게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보면은 플러스 요인이야, 이렇게 주식시장은 요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급락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 오히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오히려 더 좋은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게 최근의 트렌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날은 보시면은 아시아장은 그냥 뭐 별일이 없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미국장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채 10년물은 좀 내린 대신에 2년물은 많이 올라서, 이제는 2년 10년 금리 차이가 그 전주만 해도 한 20bp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10bp 정도로 아주 이제 붙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9일 화요일에는요,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협상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에서의 공격을 줄이거나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계속해가지고서 푸틴이 아직까지는 행동을 바꾼 그런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할 가능성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상승세가 눈부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 1.2% 오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12개월로 연율화 해보면은 매년 집값이 10% 중반 정도 오른다는 얘기니까 높은 숫자인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1.6%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월치조차도 0.1% 추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또다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예, 미국에서요. 이거 나중에 다 렌트비로 돌아오게 되겠죠, 물가로. 어쨌든 이날까지 보시면은 증시는 일종의 뭔가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만은
악재를 하나하나씩 좀 극복해 나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이때까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미국 증시는 거의 뭐 1에서 2% 정도 꽤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주시할 점들은 역시나 이제 그 금리 차일 텐데요. 이제는 금리 차이가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OBP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까지 왔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30일 수요일인데요. 이제 미국으로 보면은 화요일 날에 장 끝나고고, 우리로 보면 수요일 새벽이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이 컨센 대비해가지고서 3.7% 더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잘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회사에서 내놓았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원래 컨센서스가 81억 달러인데 85에서 89억 달러로 하단이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2.24달러였는데 역시나 하단이 2.36으로 컨센을 이제 이겨내는, 그리고 상단은 2.56으로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규장에서 마이크론이 2.7% 상승을 했고요. 아마도 이런 기대가 조금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거의 4% 내외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또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이날 시간에서는 올랐지만은 막상 이날 정규장 시작하고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의문이 드실 텐데 이유가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날 실적이 나온 날 당일날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것이었냐 하면 YNTC라고 해서 양쯔 메모리 테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애플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죠, 낸드를 납품할 수 있다는 그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낸드 쪽에, 그러니까는 뭐 낸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이제 가지는 뭐랄까요, 궁극적인 불안감이랄까요. 이거는 중국이 결국은 물량을 막 쏟아내가지고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수익성이 하락하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로 영향을 끼친 적은 없는데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물량이 나가더라도 좀 소수가 처음에 양은 적겠죠. 그래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긴 한데, 주식이 이제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납품이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이런 게 낮아지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C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서 재택근무다 뭐다 해가지고서 사실 많은 전자제품에서 소비를 땡겨온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 쪽이 조금 못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이크론이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래 마이크론이 조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좀 신중론이 더 대세가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협상이 미지다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경우에는 러시아가 새롭게 군대를 보내는 중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서 증시가 일제히 약세로 전환을 했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ADP 비농업이 나왔는데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살짝 잘 나왔고 전월치도 약간 상향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미국이 참으로 강건하구나, 요거를 다시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수요일 숫자보다는 금요일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수요일에는 중국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나머지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었던, 특히 이제 젤렌스키 발언 이후에는 더 재미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드디어 이제 10년, 2년 금리 차이가 3bp로 한 발짝만 더 가면 역전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31일 목요일인데요. 이날이 이제 분기 말이잖아요. 3월 말일.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분기 단위로 나눠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분칠을 하는 거죠. 그런 날인데 약간 보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월 1일 날에 쭉 다 빠져가지고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제조, 비제조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로나 락다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서비스업 지표, 이게 더 예상치 대비 하회했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서 중국이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경제 숫자에서도, 경제 지표에서도 꽤나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이요. 좀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이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의 모든 선진국들이 돈줄이 쬐이고 있습니다. 아까 긴축을 향해 갖고서 아주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여전히 완화책을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란 정책을 쓰는데, 이게 원래 호주하고 같이 썼던 거거든요. 근데 호주는 이거를 폐기를 했어요.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아직까지도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게 거의 이제 목에 찼었거든요. 약간 너물랑 말랑 그 금리를 좀 더 상단으로 열어야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본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2분기에 국채 매입액을 더 늘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가인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그 소폭 증산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 계속해가지고서 그 역대급 감산에서 조금씩 증산을 해 나가고 있죠. 월 한 40만 배럴씩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하루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32,000배럴 더 생산해주기로, 아유 고맙기도 해라,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건 유가에 별로 영향도 못 미칩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냥 뭐 신용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PC 물가가 나왔는데요. PC 물가 지수는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월치가 마이너스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CPI가 이제 서프라이즈를 주고 CPI를 보고서 PC를 좀 조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물가 지수는. 그래서 PC에서는 막상 PC 발표에서는 별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보다는 오히려 요 두 개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요즘에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요거는 이제 0.2%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0.5였기 때문에 아이 나쁜 숫자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전월치 수정이 무려 0.6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까지 미국이 괜찮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개인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에도 예상치하고 동일한 0.5가 나왔는데요. 전월치가 소폭 상향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 가계는 괜찮다, 아니 오히려 좋다,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월 의장이 왜 미국 경제가 스트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지를 여기에서는 조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좋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미국에서 이날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히든카드 같은 걸 내놨습니다. 역대급 비축유 방출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하루에 100만 배럴씩 내놓겠다는 거죠. 누구랑 다르죠, 그쵸? 오펙 플러스는 32,000배럴 예상보다 늘리겠다 했는데 미국은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해, 난 100만 배럴씩 늘리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요렇게 하고서 그 뒤에는 5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스 최대로는 향후 6개월 동안에 1억 8천만 배럴이나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감을 잡는 차원에서요. 러시아가 하루의 생산량이 1000에서 1100만 배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중에 약 절반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5에서 600만 배럴 수출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타격을 입었죠, 수출하는데. 근데 미국이 100만 배럴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물량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란이 제재가 풀려서 좀 원유를 많이 방출해줬으면 하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란이 현실적으로 바로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 제재가 풀린다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50만 배럴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몇 달 후에
좀 더 이 그 생산 설비를 화끈하게 돌려갖고서 더 내놓을 수 있는 게 10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들어왔다. 이란의 생션 그 제재가 바로 풀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91년 1월 걸프전 때 풀었더라고요. 1730만 배럴. 그 다음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2080만 배럴. 리비아 내전 당시에 2064만 배럴. 그 다음에 코로나 석유 공급이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유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것도 5천만 배럴 풀었죠. 그 다음에 2차 바이든 정부에서 방출 3천만 배럴. 그 다음에 이번에 1억 8천만 배럴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축유 규모가 5억 6,8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1억 8천만 배럴이 다 방출되고 났을 경우에는 3억 8,800만 배럴로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하루 석유 사용량이 한 2,1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는 얼마 그렇게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각종 뭐 약간씩 데이터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 이제 뭐 이런 뭐 협회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비축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요번에 다 풀고 나면요. 그래서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풀고 났을 경우에 너무 이제는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산다고 해버리면 그때 가가지고서는 이거 뭐죠 유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쪽인데요. 나토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군대를 지금 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끌면서 재편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서 뭐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가 공급하는 에너지 관련 대금에 대해 가지고서 루블 하나 아니면 유로화 그러니까는 달러 아닌 걸로 달라 이거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계속해 가지고서 시장을 조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날 그 미국의 이제 뭐 이런 그 물가나 이런 것들이 뭐 강건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축유 방출을 한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이제 얼마나 있을까 뭐 요런 좀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진짜로 좋아지는 거 맞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러면서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졌고 금리 차이는 4bp 여전히 한 걸음 정도의 차이로 다가와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4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1분기가 끝이 났어요. 벌써 이제 2분기인데 4월 1일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전 뭐 지금 1분기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해보니까 간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 4월 1일 금요일에는 1일이면 매월 1일이면 이제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지난달에 이어서 예상치 대비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는 또 적자가 나온 한국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합니다. 유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없고 수입해서 쓰는 거는 많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환율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좋으려면 어쨌든 유가가 좀 빠져줘야 된다는 게 다시금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요. 중국의 이제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회를 해서 코로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 중국이 확인이 되었고요.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7%였습니다. 근데 발표치가 무려 7.5%가 나왔어요. 거기다 전월 수정이 플러스 0.1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높게 나온 거죠. 사실 이제 그 전날하고 전전날에 스페인하고 독일의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유럽 소비자 물가도 전체적으로 높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높았죠. 그렇지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이런 걸 제외하고 본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데이터는 조금은 유럽한테는 숨통을 틔워줬던 그런 데이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중국 쪽에서 이날 중국 장 끝나고서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 요 회계 자료를 미국 측에게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다 많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상패 가능성 얘기하면서 회계 자료만 그 이제 오디시나 이런 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문제가 좀 됐던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과 반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에너지를 증산하고 비축량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 한번 보시죠. 제일 이제 지난주 데이터 중에서 중요했던 거죠.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이게 나왔는데요. 일단 헤드라인만 봐서는 취업자 수가 43만 1천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근데 예상치가 49만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못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월치가 7만 2천, 전전월이 2만 3천 추가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명을 더해보면 사실은 50만 이상 증가,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죠. 굉장히 미국 고용시장이 강하다 또 증명됐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3.7보다 낮은 3.6. 그리고 이제 그 노동시장 참가율은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또 다 중요하니까 너무 무엇보다란 말 제가 많이 쓰네요. 시간당 평균 임금의 경우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치도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전월에는 숫자가 어땠냐면 이게 보합이었어요. 제로. 그래서 그 전달에 월간 고용 보고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되게 잘 나왔지만 뭐 이제 강세론자에게는 이유가 좀 핑계거리가 나왔었죠. 뭐냐 하면은 평균 임금은 증가를 안 했다. 고용시장은 좋지만은 임금은 증가를 안 하네. 그러면 인플레가 오히려 잡힌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닙니다. 다시금 임금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거의 퍼펙트하게 아주 그 매파적인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온 거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 안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대결 구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강세론하고 약세론이 완전히 대결 구도에 들어간 것 같아서 데이터에 그렇게까지도 반응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튼 다음 데이터 나온 걸로 넘어가면요.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60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상이 59였는데 발표는 57.1이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더 나쁩니다. 일단은 그 이제 주문 관련된 거 신규 주문 지난달에 61.7인데 요번에 53.8로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문 잔고 이게 65에서 60으로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 요거 같은 경우에도 57.1에서 53.1로 좀 크게 빠졌고 더불어서 생산도 58.5에서 54.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다운되어 간다. 그 모멘텀이 그런 게 보였었고요.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또 이제 많이 가지는 부분이 인플레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 공급망 교란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서플라이 딜리버리를 요즘에는 뭐 이제 운송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그 공급망 문제가 확인이 잘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달에서 거의 내려오지 못했어요. 66.1에서 65.4. 그리고 물가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지수는 75.6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폭등했습니다. 87.1로.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는 좀 요원하다. 아직은 요 숫자로 봐서는. 그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내려가면서 고용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재고는 어쨌든 좀 지금 생산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는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쪽이죠. 그 인플레 쪽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코멘트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컴퓨터 쪽에서는 공급망 문제, 특히 전자부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학, 상당한 가격 인상에 직면하며 고객 주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급업체들의 서비스 및 원자재 가용성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송장비, 항공우주 부품 제조 업체 비즈니스 환경 서서히 개선, 공급망 문제 여전히 연장되는 리드타임으로 인해 계속해서 구매가 힘들다. 추가적으로 올해 사업 계획 및 비용 가정을 바꾸게 합니다.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음식료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 국내 및 국제 운송 모두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일으키고 가격 인상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문에서의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 비용 및 수익성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가공금속, 코로나 둔화로 인해 밀렸던 주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고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수요가 계속 강합니다. 주문 잔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 기간이 약 3개월입니다. 구매한 자재 가용성으로 인해 생산이 계속 제한되어서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비즈니스 계속 강세, 매출 증가, 여전히 노동력 가용성, 인플레 문제가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여전히 안개 속. 1차 금속, 공급망 불안정. 개선을 보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았다. 그래도 개선이 있네요. 여기는. 기타 제조, 리드타임이 12개월 이상으로 연장되고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며 공급업체가 견적을 내지 않거나 주문을 받지 않는 등 공급 상황이 악화. 가격은 매일 오르고 있다. 무서운 얘기네요. 기계, 지난달 고점에서 소폭 하락한 철강 및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개선이 보이는 항목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계속해가지고서 공급망 교란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플레, 모든 부분에서 지금 쇼티지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주 고용 데이터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잘 지켜냈죠.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 전날에 올랐었는데 이날에는 우리만 홀로 약세였죠. 이날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제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발작적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긴축하는 속도를 더 높일 것 같다. 이제 5월에 50bp 인상은 기정사실. 향후 2번 연속도 가능성이 높다. 3번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물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물이 폭등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드디어 완전히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 차인 2년 10년물 금리 차이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7.2bp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이따가 제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 가지고서 요 코너로 가가지고 훨씬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는 지난주에 IPO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업들의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어요. 일단 마켓컬리, 그 다음에 이제 SK에서 하는 두 가지 이거 있죠.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원스토어하고 SK 쉴더스. 요거 다 합치면 또 2조 이상 또 돈을 끌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 기업들 말고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이거 1월에 엔솔하고 나서 조금 눈치 보는 듯 싶더니 또 대형 IPO들이 마구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증시에 굉장히 또 수급적인 안 좋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IPO를 계획하는 기업들에서 과거처럼 이런저런 특별한 수요 때문에 따상을 간다든지 이런 걸 노리는 만약에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따상이나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한때는 암시장에서는 180루블까지도 달러 대비해 가지고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 80루블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그전에 비해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 러시아 지수가 610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1033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어마어마한 반등을
기록을 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채 이제 10년물하고 51선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2.6% 앞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내려왔죠. 2.55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전히 고용지표 되게 강하고 인플레가 많이 높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상방 쪽을 노리지 않을까. 여전히 상방이 강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한때 이제 130불까지 WTI가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금요일엔 이제 드디어 100불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99달러로 내려왔죠.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텐션도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역대급 비축유 방출을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100달러가 다시 붕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51선이거든요. 트렌드 라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이거 추세를 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상방으로도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급망 문제의 경우에는 미국 서부항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태평양 쪽에 운임 지수를 봤었을 때에 계속해서 공급망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이게 실제로 기업들에게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무 심해지면 유럽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더 발생하겠지만 서부항 쪽으로 봐서는 좀 개선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시기에는 단기자금 시장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저는 뭐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는 영래포 미국의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영래포 시장을 봐서는 단기자금 시장이 아직은 뭐 별로 요동치거나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쪽에 바라봤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연준으로 수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오히려 줄었네요. 그 전주에 대비해가지고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7,800만 달러. 그래서 이쪽도 뭐 별다른 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다들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피크를 좀 조심스레 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문제입니다. 중국은 약간 터지기 직전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쪽의 생산에서 좀 타격이 일부 예상이 되고 그보다는 이제 생산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중국이 좀 타격이 경제 지표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급망 쪽의 영향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GDP 예상이 나오는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는 뭐 한 1% 중반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시했었던 숫자들 정도 수준까지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직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S&P 500기업 중에 아직 17개밖에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12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71%, 과거 5년 평균 76% 수준까지 다시금 올라왔고요. 14개 기업이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과거 5년 평균 68보다 더 높은 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기업들은 다 2월 분기 결산 법인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직 본격 반영이 안 된 실적이고요. 다음 주까지도 본격 실적 시즌 시작된 게 아닙니다. 3개가 발표됩니다. S&P 500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가 좀 진짜배기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총평을 해보면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 차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몇 차례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여드렸던 그래서 익숙한 차트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곰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이제 비관론자 머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팀에서 제시를 하는 자료죠. 2018년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이 노란색이 2018년도의 주가 흐름이었고
파란색이 2021, 22년도의 주가 흐름인데 요게 이제 한 보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게 다시금 올라갈 거다. 안도 랠리가 S&P 500 기준으로 한 4,600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지금 보면. 근데 실제로 S&P 500이 요 뒤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여기죠. 그죠? 그 4,600을 진짜 찍었어요. 그러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거를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부터 4분기부터 이미 역금형은 들어왔고 지금 전에 역실적 장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역실적에서는 한번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홍콩 시장을 제외하면 매도 클라이막스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직 한번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비관론자들의 의견에 요즘은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청명절 휴장이 있습니다. 월화, 홍콩 화요일, 연애 쉬고요. 그리고 한국이 화요일 물가 나오고 호주가 금리 결정, 미국에서 ISM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지수 나오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게 글로벌에선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 주. 미국에서 3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매파적일지 혹은 QT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을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걸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고요. 한국의 경우 오늘 실적이 나오죠.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용 데이터 미국도 이제 매주 나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보셔야 될 게 중국 코로나, 미국 국채 입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멘트. 사실 지난주도 연준 위원들이 다수가 멘트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50bp에 대한 얘기하고 QT 빨리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시장은 신경을 안 쓰고요. 그래서 아예 지난주 자산시장 리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계속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